한국 출산율 재고 방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목이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지난주에 뉴욕타임즈의 칼럼이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왔었죠.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었었는데 South Korea Disappearing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굉장히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일 텐데 유명했었죠. 출산율 저하에 대한 칼럼이었는데 한국의 이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면서요. 흑사병 창궐한 이후에 급감했던 이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도 더 빠르게 한국의 인구가 이 속도라면 감소할 것이다.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여러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내용을 다뤘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모았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 근심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에서요. 뭐 45년 뒤에는 3,500만 명 뭐 이런저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얘기했던 것이 한국 사라지는 거냐라고 하면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도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 통계청,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했던 자료가 그때 9월 달 자료였었을 거예요. 그게 3분기에 합계 출산율, 그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출생아 수를 말하는 건데 이게 0.7명이니까 이게 1년 전에 0.8보다도 더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역대 최저였었는데 실제로도요. 3분기에 출생한 이 아이의 숫자가 작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거고요. 이와 같은 0.7명 정도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200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100상이죠. 100가족일 텐데 다음 세대는 이게 200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사병 얘기가 나왔던 건데 14세기 때 블랙 데스라고 하죠. 이게 유럽에 창궐했을 때보다도 더 빠른 인구 감소 속도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계속되면 이제 25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뭐 설마 그렇게 가랴마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젊은 층보다 결국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인층이 계속 늘어나는 어떤 연령 피라미드의 급격한 역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 경제가 쇠퇴할 텐데 이걸 막기 위해서 서유럽처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이 군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상황. 북한이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뭐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왔던 칼럼이었었고 모든 이 한국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이거 어떡하냐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를 얘기하는 건데요. 뭐 대충은 알아요. 보면 뭐 헬조선이다. 학업 경쟁, 겉보이기에 치중한 이런 허례허식 문화 등등 뭐 자녀를 갖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경제적인 여유라던가 시간적인 여유 외에도 이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 분위기, 문화를 얘기했는데요. 돌잔치에서 아이가 걷는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평생 동안 비교를 한다라는 거. 무한 경쟁에서 이 부모가 이걸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런 얘기죠. 또 입시 전쟁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개근 거지요. 이 뭔가 하니 개근하는 애들이요. 여행 못 가는 거라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 아이들끼리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 그쵸? 참 암담한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딴 얘기지만 저는 12년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12년을 개근했습니다. 굉장히 올드스쿨 같긴 합니다만 자랑스러운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했었어요. 근데 마침 또 한국은행의 연구 자료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뭐 주거, 고용, 양육 등 뭐 이런 걸 해결해야 합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세계 꼴찌의 출산율 한국을 말하는데 이게 더 떨어져서 2050년에 역성장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몽고하고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어떤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 집값 얘기도 있고 뭐 출산율, 정부 지출 뭐 등등등 있었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보고서가 처음에 다루는 거는요. 초저출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출산율이 계속 급감하는데 이 출산율이 계속 급감하는데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 고용 불안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소득 불안. 그리고 경쟁에 대한 압력이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것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그런 비교, 경쟁에 대한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거 불안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양육 환경에 대한 어떤 아쉬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맞는 거죠. 맞죠? 뭐 경쟁의 경쟁 계속 이어지는 것 그리고 뭐 사는 것들 주거, 집값 오른 거 이런 내용들일 것이고 양육 애들은 드는 어떤 비용 대비 소득, 국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가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분석합니다. 출산율, 첫 번째는요. 출산율에 대한 비교인데요. 다른 OECD 선진국들과의 비교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한국이었어요. 2021년도에 0.8이었는데 0.78로 더 떨어진 거잖아요. OECD 평균이 1.58인데 비해 현저히 낮은 거죠. 그리고 하락 속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나 지금 빠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라는 거예요. 1위인데도 2위는 지금 1.19인데 이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죠. 올해는 아마도 0.7 아니라 뭐 0.6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팩트는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또 보고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봐서 세 가지예요. 하나는 혼인율이 하락한다는 거, 미혼율이 급증한다는 거.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30대들의 미혼율이 지금 이렇게 지금 90년대 대비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혼인을 하더라도 딩크라고 하죠. 무자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유자녀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 그러니까 예전에 뭐 2명, 3명 하던 것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뭐 이거 역시도 원인, 그렇죠? 미혼율이 급증한다, 딩크족이 늘어난다, 뭐 이런저런 얘기일 텐데요. 그래프를 봐도 이 미혼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여성이 왜 안 낳는가를 보면 미혼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한 해 한 해 늘어나는 거고. 또 따지고 보면 30대가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을 텐데 30대에 지금 미혼율 추세가 33%에 달하니까요. 이게 뭐 3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말 뭐겠어요. 그럼 미혼 여성이 당연히 미혼 남성과 결혼을 하니까 미혼 남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니 둘이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혼인을 해도 무자녀 비중이 지금 보면 30대 20%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 30대 20%, 5쌍 중에 1쌍, 결혼한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5쌍 중에 1쌍은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이게 아이가 없는 딩크족 부부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데요. 이게 10년 전만 해도요, 6%였는데 이게 지금 20%니까 3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25년 되고 하면 이게 더 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에요. 그 밖에도 뭐 평균 자녀수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 뭐 우리죠. 고령화 사회로 간다.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현재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초고령 사회가라는 면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OECD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고령 인구 비중의 전망 추이를 보면요, 한국이 이 빨간색인데요, 압도적이에요. 지금만 하더라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여기 다 제끼고 이제 완전 1등을 하고 압도적인 초고령 국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 초고령 국가의 문제가 또 뭐냐라고 또 보겠죠. 그러면 이제 진입하는데, 문제는 가처분 소득,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뭐 노인이 많을 수도 있고 뭐 하냐, 노인들이 결국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고 경제활동하기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럼 결국은 이게 국가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부양했는데 세금도 필요하고 돈도 내야, 누가 내느냐. 이 말은 결국 또 여기 더 나가서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국가는 또 그만큼 못하면 결국 이게 뭐냐, 세금인데 어떻게, 어디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고, 거기서 이제 악순환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다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고령의 노인들 빈곤율도 지금 굉장히 높고, 그럼 이게 국가가 채우거나 아니면 청년 소득이 그거를 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거인데, 그러면 절대 인구는, 그런데 고용률이 어떠냐로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절대 인구가 줄었는데 고용률이라도 높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청년층의 고용률이요 또 주요국 대비 크게 낮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46.4, 46.6, OECD 평균이요 55%인데 반해 더 낮은 거죠. 그리고 25세, 39세까지는 OECD 평균이 87%인데 한국은 75%. 이게 또 낮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결국 청년들이 그러면 이제 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많이 낳아주고 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청년 취업률이요, 지금 보신 것처럼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낮은 것만 문제냐? 또 더한 문제들이 이어집니다. 이거 참 뭐냐? 취업 준비 기간의 장기화와 만혼의 증가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냐? 결국 그 말은 취업을 언제 하느냐? 사회 진출을 언제 하느냐? 결혼을 언제 하느냐? 취업을 좀 빨리 해가지고 돈이라도 빨리 모으면 젊은 때 결혼이라도 해서 이렇게 또 출산을 하고 이렇게 이어질 텐데, 지금 모든 게 다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군대도 있고 뭐 대학 가는데 졸업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졸업해서 취업하는데 준비 기간 많이 드니까요. 초혼 말 그대로 이게 점점 더
과거보다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3세, 31세로 이제는 늦어진 그런 상황이죠. 뭐 계속해서 제가 뭐 주변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저희 회사만 봐도 이 한국 사람들 그 결혼하는 그 시기를 놓고 보면 점점 더 나이가 늘어나는데 이제 뭐 34세, 35세 뭐 이렇게 되지 않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취업도 느리고 결혼도 느리고 아이를 낳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더 얘기를 하자면 취업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라는 것까지도 또 보면 비정규직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타 국가들보다 임시직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 또한 어떤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2022년에 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41.4%로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뭐 한 10명 중에 4명은 결국 고용이 된 상태에서도 비정규직이니 어떤 고용의 안정성 면에 있어서도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거겠죠. 결국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직장이 안정되면 결혼할 의지도 강해지고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럴 텐데 취업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이면 의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직장이 안정돼야 결혼하는 이 한국 문화가 점점 더 개선이 될 텐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 얘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뭐 나름의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좀만 더 보죠.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나오면요. 여기까지도 이미 갑갑하고도 남은데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Z 세대가 있잖아요. 20대들일 텐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 재정 상황에 대한 관점, 우려를 보면요. 이거 역시도 다른 나라들보다 안 좋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거겠죠. 그렇다면 정말 암울한 건데요. 한국의 MZ세대들 이 생활비에 대한 우려, 글로벌 MZ세대에 비해 어떤 우려의 정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중도 전 세계적인 그 기준에 훨씬 더 못 미치는, 평균에 대해서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요, 당사자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요, 결혼을 안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거,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까 얘기한 환경들의 반영이겠죠. 그리고 출산을 망설이거나 늦추거나 포기하는 거, 양육비, 교육비에 대한 부담, 무자녀 생활이 더 낫다, 그죠? 그리고 주거가 불안정하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들, 앞서 나왔던 원인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진짜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배경,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 그렇죠? 출산 여건들이 다른 OECD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주요 평가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출산 여건이 OECD 대비 크게 열악하다라고 하면서요. 청년층의 고용률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실질 주택 가격에 대한 얘기, GDP 성장률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도시의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현저히 차이가 나죠.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죠. 이건 이따가 좀 더 얘기할 텐데요. 남성 대비 여성 고용률도 여전히 문제이고, 또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 내지는 그걸 인정하고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분위기가 OECD보다 훨씬 더 약하다. 뭐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또 낮다. 육아 휴직 뭐 이런 것들도 가만히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것들 지금 얘기했던 8가지 내용들을 고치면 출산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 한국은행 보고서가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늘어날지를 수치로 또 보여줬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수치였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개선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으로 하면 0.055명 만큼 늘려준다는 거고, 육아휴직 뭐 이만큼, 청년 고용률이 늘어나면 0.1명, 도시 집중도 이게 제일 높은 것 같아요. 0.4명의 OECD 평균 정도로 할 수 있다면 높아질 것이다. 도시 인구 집중도가 개선이 되면. 또 혼외 출산율 뭐 이런 얘기들. 실질 주택 의외로 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균 수준으로만 되면 그래도 0.845만큼 올라가니까, 이러면 0.7에서 0.845면 1.5가 넘으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균 정도로만 가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치고 결국에 출산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저출산이 아닌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냐, 뭔가를 주목해야 될 텐데요.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4% 도시 인구 집중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매우 차이가 납니다. 이 도시에 집중된 인구들이 그 밀도라든가 어떤 압축 성장, 도시에 집중된 성장의 어떤 수준이 현저히 한국은 OECD 평균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95대 430. 뭐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농촌, 뭐 지방 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 이제 인력들이
젊은 인구들이 그렇다는 거죠. 도시화가 가장 많이 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국토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닌데, 크지도 않은데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뭐 5천만 명이 그중에 뭐 얼마나 됩니까? 꾸역꾸역 모여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야만 취업도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지방에 가서는 그런 게 안 되니 거의 뭐 밀집도가 평균의 4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낮추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 주택 가격은 다소 의외였었던 것 같아요. 보면 OECD 평균보다 오히려 이게 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주택 가격이 한국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욜로다, 뭐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즐기자, 뭐 이렇게 한다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주택은 그만큼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뭔가 또 보니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한국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유의미하게 출산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주택 가격이 한국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이게 어떤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게 요인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도 사실 그렇다면 다 올랐는데 마찬가지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결국 이건 단순히 집값이 미치는 영향만으로 봤을 때는 미비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이 앞선 그 도시 집중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답답해집니다. 이 내용을 계속 보니까요, 뭐 이렇다 할 솔루션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 인구 집중도 이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 고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타 뭐 여기서 육아휴직 뭐 이런 거 한다 치고, 뭐 가족 관련 정부 지출 한다 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산 더 늘려가지고 하는 건 할 거 아니에요. 청년층 고용률, 뭐 경제 더 성장,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한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도시 살지 말라고 하고 농촌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방으로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이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느냐라는 걸 보면 이미 주어진 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내 인생에 내 어떤 삶을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교육시켜야 되고, 내가 이런 상업 인프라라든가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야 되는데, 아프면 또 병원도 가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좀 답답한 게 느껴지더라, 이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존의 압축 성장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겠구나.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 한국에서의 이 출산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누적된 것들이 반영된 거다. 결국 이 여러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이 정말로 유의미하게 되기보다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시 인구 집중도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의 특수성을 놓고 보면 도시, 압축 성장, 어떤 개발, 계획 개발, 어떤 되는 쪽에 몰아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모든 자원을 집중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도시 집중도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었었고요.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특정 기업, 특정 도시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교육 같은 것들을 도시화를 급격히 하다 보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가장 집중력을 발휘해서 빠르게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올라갔었던 건데, 그런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는 역설적으로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출산율이라는 것, 한국의 독보적인 상황이죠. 앞서 봤던 것처럼 2등하고도 비교하면 뭐 40% 50% 차이가 나는데, 그 말은 결국 지난 50여 년간 뭐 짧게 봐도 발전한 모습을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출산율도 독보적인데, 달리 보면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집중 성장이라는 것 덕분에 한국이 지난 50년간의 성장을 놓고 보면 이거 역시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성장이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부메랑이 되는 상황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 새삼스럽게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